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쾌가나 야밤의 학교보다 소름 끼치는 하수도 괴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린 식명체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도 허름한 폐가라던가 야밤의 학교라던가 그 정도일 줄 알았다. 우리가 간 곳은 하수구였다. 하수구 귀신. 뜨거운 여름이었다. 정말 살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웠다. 우린 대낮에 모였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부터 식명체험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하수구였다.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넘어가는 그 중간 경계선에 한 하수구가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하수구는 애초에 만든 적도 없는, 즉 역사가 없는 하수구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루머라고 생각했고 너무 시시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 그곳은 검정본이었다. 눈부신 태양에도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이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진 것 같았다. 태양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눈부셨고 쳐다보려 할수록 자꾸 우리를 밀어내었으나 하수구는 쳐다볼수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갔다. 그곳에 끌려갔다. 발려 들어갔다. 우리는 캠코더 한 대와 손전등 3개를 들고 셋이서 식명체험을 시작했다. 야, 여기는 그래도 훨씬 시원하다. 오히려 추운 느낌인데. 안은 생각보다 넓은데. 우린 전혀 와보지 못한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곳은 너무 어두웠고 손전등이 없으면 당장 한 치의 앞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또한 완전히 일어서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무릎을 꿇은 채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야, 앞에 비춰봐. 뭐야, 길이 하나가 아니네. 어느 쪽으로 갈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보자. 우린 양갈래 길을 만났고 오른쪽을 택했다. 왼쪽은 바람이 불어서 왠지 모르게 더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가 자연스레 알고 있었다. 왼쪽으로 가면 단순한 체험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오른쪽으로 가자는 친구의 말에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우린 오른쪽으로 갔고 캠코더를 들고 있는 녀석이 제일 앞장을 섰다. 나머지는 뒤를 따라갔다. 야, 너네도 느끼고 있냐? 점점 커진다. 우와. 좀만 더 가면 무릎 다 펼 수도 있겠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수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우린 무릎을 다 펴도 될 정도로 오히려 천장에 점프를 해도 팔이 닿지 않을 만큼 넓어졌다. 한 10분을 그렇게 계속 갔더니 꽤나 넓은 공간이 나왔다. 야, 여기 대박인데. 우와, 목소리 다 올리는 것 봐. 무슨 중세시대 성 안 같은데. 근데 넓은 곳 와서 그런지 냄새는 더럽게 심하네. 야, 야, 뭐? 야, 저거. 봐봐. 한 친구 녀석이 구석에 라이트를 비췄다. 뭐야 저거. 그곳에는 허름한 담요와 옷들이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었다. 또한 음식물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 먹다가 남긴 것 같이 이빨 자국이 있었다. 누구 사는 거 아니냐? 여기서. 야,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여기서 사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피자 누가 먹은 것 같은데. 당연히 먹던 거 버리겠지. 아휴, 근데 저기 구더기 많은 것 봐라. 역겹다. 누가 저런 걸 먹냐. 오히려 먹으면 죽겠다. 됐고, 저거 다 찍었지? 그거 적외선 모드 되지 않냐? 되긴 되는데 배터리 많이 닳아서 그냥 끄고 손전등 비추고 있어. 일단 너 가볼래? 그래. 야, 그냥 돌아가면 안 되냐? 여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야, 우리가 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너네 말고 진짜 누군가가 째려보는 느낌이 든다고. 그럼 더 가야지. 잡아서 툭 치자. 그렇게 우린 호기심에 이끌려서 더 깊숙이 들어갔다. 하수구의 안으로 3명이서 모여서 공포는 분산되었고 오히려 패기만 강해졌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멀어도 나타났으면 싶을 정도로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려 있었다. 우리는 안으로 더 들었다. 20분 정도를 계속 가다 보니 3명 모두 말이 없어졌고 그제야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야, 이거 다시 좁아지는데.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건가? 아씨, 다시 무릎 굽혀야 되네. 그래도 이왕 가는 거 끝까지 가보자. 야,
이거 이상한데? 손전등의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 것인지 3개 중 1개가 깜빡거렸다. 그래도 우리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서 손전등 하나 정도는 버리고 마저 가기로 했다. 시발. 결국 제일 앞에서 캠코더를 들고 가던 녀석의 손전등이 꺼졌고 뒤에 있던 친구가 손전등을 건넸다. 하수구는 더 좁아졌고 우린 거의 쪼그려서 가야 할 정도까지 갔다. 야, 진짜 끝까지 다 온 것 같다. 이제 진짜 못 간다. 나 무릎 아파. 결국 아무것도 없었구나. 가자. 그래, 가자. 우린 어두운 여정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야, 근데 진짜 아까부터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 들어. 다 끝났는데 분위기 잡지 마라. 착각인가? 나만 그래? 너만 그러니까 그만해라. 진짜 나만 그런 거야? 네 혼자 그런 거라고. 한 친구가 화를 내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때 하수구의 안쪽에서 이상한 괴음이 들렸다. 야, 빨리 가. 첨벙첨벙. 하수구의 안쪽에서부터 무언가가 튀어오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빨리. 야, 빨리 가. 어느 쪽이야? 뭐야 이게. 우리들은 줄곧 한 길로만 쭉 갔었지만 돌아갔을 때에는 양갈래 길이 나타났다. 뭐야, 분명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쭉 한 길로만 갔었잖아. 근데 이런 길이 왜 나와? 뒤에서 따라오던 소리는 물소리가 아니라 발소리로 바뀌었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뒤에 10m도 안 될 정도로 가까워졌고 우리는 자연스레 뒤를 돌아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다. 눈알이 파여 그 속에 구더기들이 가득 찬 백발머리의 여자가 우리에게 미친 듯이 기어오고 있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는 다시 전속력으로 뛰었다. 나와 다른 친구는 왼쪽으로, 캠코더를 들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으로. 야, 쟤 왜 저쪽으로 가? 빨리가 쫓아온다. 한참을 더 가니 다시 하수구는 넓어졌고 우리는 무릎을 완전히 펴고 일어서서 전속력으로 뛰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나왔던 넓은 공간과 허름한 담요, 옷들이 보였다. 뒤에는 그 이상한 것이 쫓아오고 있는 것만 같아서 우린 멈추지 않고 다시 이곳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뭐야, 안 돼, 안 돼. 뒤에서는 그것의 괴음이 들렸고 들고 있던 손전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결국 꺼져버렸다. 아 씨발 안 돼. 제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전속력으로 뛰었다. 뒤에서부터 그것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린 직감할 수 있었다. 또한 하수구는 다시 좁아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우리는 네 발로 기어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어가니 위에서부터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입구에 다다르자 다시 사다리가 보였고 그 위에는 맨홀 뚜껑 구멍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왔다.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뒤에서는 다시 그것에 괴음이 들렸고 나는 사다리를 빨리 올라 맨홀 뚜껑을 손바닥으로 세게 올려쳤다.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동시에 눈부신 빛과 뜨거운 열기가 나를 안았다. 살았다. 숨이 너무 가빴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가 보이니 안심했다. 야, 승현이는? 없어. 안 돼. 승현아. 우린 하수구 안에 다른 길로 갔었던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승현아. 야, 이거 봐봐. 다른 친구가 창백해진 얼굴로 날 부르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것은 캠코더였다. 승현이의 캠코더. 우린 조용히 맨홀 뚜껑을 닫았다. 후에 나와 살아남은 친구는 우리 집에서 승현이의 캠코더를 틀어보았다. 캠코더에는 우리가 모인 순간부터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 나왔고 그것을 만난 장면도 나왔다. 하지만 캠코더가 우릴 쫓아왔던 그것을 찍었을 때에는 이상하게 화면에 노이즈가 생겨서 잘 보이지가 않았다. 캠코더 속에 우리들은 그것을 만나고 전속력으로 도망갔고 승현이는 오른쪽으로 우리는 왼쪽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승현이가 갔던 길들이 나왔다. 손전등과 캠코더를 들며 계속해서 튀어가더니 결국 승현이의 손전등마저도 꺼지기 시작했고
승현이는 적외선 카메라를 켜서 도망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나왔다. 승현이는 사다리를 올라 맨홀 뚜껑을 열고는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탈출했던 그곳이었다. 승현이는 캠코더로 자기 자신을 찍었고 그의 얼굴에는 때가 묻고 옷도 상당히 더러워져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야, 승현이도 밖으로 나왔나봐. 전화해봐, 빨리. 잠깐만, 이제 곧 끝난다. 마지막 장면이 나왔다. 자기 자신을 찍고 있던 승현이의 어깨에서 긴 손톱에 손이 오더니 한순간에 승현이를 잡고 하수구로 잡아채갔다. 승현이가 하수 구석으로 끌려가고 몇 초 뒤 내가 나타났다. 두 번째 이야기, 영원한 악몽.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여기에 갇혀 있었다. 일단 내가 일어난 곳은 빨간 물감, 아니 피로 젖은 침대였다. 벽에 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었다.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일단 여기에서 나가야 해. 나는 단서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다. 문은 철문이고 내 키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살짝 창문 밖을 보았는데 어두운 복도, 해가 같은 복도가 있었다. 뚜벅. 누군가 내 방을 향하여 걸어온다. 두렵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갈까? 그냥 지나가라, 제발. 문이 열렸다. 이상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문 너머로 보였다. 그의 손에 칼이 보였다. 애써 문을 밀어 넣어도 문이 조금씩 열린다. 나는 절규했다. 나는 죽는 거야? 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 남자는 말했다. 또 있네. 또,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내가, 내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졌다. 내가 여기 왔었어? 그때 나는 도망쳤던 거야? 그 남자가 더 가까이 온다. 나는 모퉁이에 앉아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남자가 나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 약간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나의 목 바로 옆에 느껴졌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남자가 칼을 높이 든다. 안 돼. 칼이 내리꽂힐 때 눈을 감는다. 살았어? 꿈이었어? 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진짜 생생했다. 내가 일어났을 때는 나는 빨간 방에 갇혀 있었다. 이게 뭐야? 아까 꿈은 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안 돼. 다시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하기 싫어. 살려주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세 번째 이야기. 미스터리한 어떤 영혼. 당시 제 나이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그날 저희 학교는 보통 야자가 10시까지였으나 그날따라 11시로 연장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어서 밖에는 비가 왔었습니다. 야, 오늘 했던 거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됐어. 그냥 치자. 친구는 제게 공부를 연장된 시간까지 계속하자고 하였고 저는 친구에게 그냥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친구는 끝까지 공부를 할 것 같았습니다. 야, 뭐하냐? 찔 거야 말 거야? 저는 그대로 친구의 우산을 뺏어서 도망갔습니다. 그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장난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우리는 치고받으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주먹에 제 갈비뼈가 맞고서 저는 반격하였고 그러자 친구가 휘두른 주먹의 턱을 맞았습니다. 야, 괜찮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잠깐 동은 멍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는 저와 친구는 한 번 안으면서 사과를 하였고 결국 친구와 저는 교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야, 어디가? 화장실. 반장이 말하길 제가 도중에 화장실에 갔었는데 11시 야자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도 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씨, 얘 왜 안 오냐? 반장은 그대로 화장실로 찾아왔고 당시 밤이었던지라 학교 복도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화장실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전원을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전기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정미야. 서정민. 반장은 화장실에 저를 찾으러 왔고 불이 꺼져 있어서 잘 안 보였으나 그래도 변기 칸을 하나씩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반장이 마침내 제일 끝 칸을 열으려 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똑똑똑. 야,
서정민, 자냐? 화장실 변기 칸 안에 있었던 저는 대답이 없었고 그대로 반장은 옆칸으로 가서 변기를 밟고 제가 있던 칸을 봤다고 합니다. 잠겨있던 칸에는 역시나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왔다, 들어왔다. 제가 그저 변기에 앉아서 바지도 내리지 않은 채로 문을 바라보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뭐하냐? 반장은 그대로 칸을 넘어서 제가 앉아있던 칸으로 넘어왔고 저를 흔들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너 누구냐? 여기 어디야? 반장은 제가 저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목소리에 영혼이 없는 것처럼 힘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반장도 제가 친구와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얘가 맞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저를 교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교무실에 데려간 이유는 교무실 앞에 선생님들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 이 사람 누군지 몰라? 누구야? 반장은 담임 선생님 사진을 가리키며 제게 물어봤지만 저는 모른다. 누구냐는 대답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대로 구조대를 불렀고 구조대가 오자 갑자기 제가 안절부절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차에 올라타고 같이 가서 검진 좀 받아보자. 야 어디가? 잡아. 저는 구조대원이 차에 같이 타자고 했을 때 저를 잡고 있었던 반장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요원들에게 결국 잡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묶어서 반강제적으로 앰뷸런스에 태웠으나 앰뷸런스를 타는 동안 제가 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고서 부모님이 오셨고 엄마를 보자 안절부절 못했던 제가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정민아 어디가? 정민아. 얌전해진 것도 잠시. 저는 다시 병원 화장실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화장실로 따라왔고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손으로 얼굴을 찔러보고 여기저기 만져봤다고 했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어. 정민아, 너 담배 피워? 응, 여기 내 뒷주머니에 있어. 그렇게 제 담배가 엄마에게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MRI를 찍게 되었고 MRI를 찍으면서도 의사를 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또 묶여서 MRI를 찍었는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으나 잠시 뇌가 흔들려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는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택시에 있는 동안 엄마가 제게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전 그저 가만히 멍 때리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왔다. 정민아 우리 집 몇 층이지? 엄마는 제게 일부러 집이 몇 층인지 물어봤고 저는 망설임 없이 5를 눌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5층이 아닌 7층입니다. 정민아 우리 집 7층이잖아. 엄마가 제게 아무리 말해도 저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의 숫자 5를 누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7층을 눌러서 집에 도착했고 엄마는 집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숫자 5만을 계속해서 눌렀다고 합니다. 집 비밀번호까지 엄마가 눌러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곧바로 제 방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침대에 누워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정민아 밥 먹어야지. 다음 날인 주말 아침에 동생은 학원에 갔고 엄마는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밥을 먹으라고 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애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는 거실을 조금 서성이다가 안방에 제가 들어가서 동생의 노폐 바람막이를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는 동생 것을 입고는 거울을 한번 봤다고 합니다. 정민아 그거 정환이가 며칠 전에 산 거잖아. 마음에 들어? 오 괜찮네. 저는 동생의 것을 입은 채로 거울을 한번 보더니 괜찮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 벗어서 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나서 제가 일어나 방에서 나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동생의 바람막이를 입고는 거울을 보더니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오 괜찮네. 정민아. 엄마는 저를 불러봤지만 저는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또 잠을 잤습니다. 점심이 되어서야 다시 일어나서는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또 동생의 바람막이를 입고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오 괜찮네. 엄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울고 있는 엄마를 무시한 채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제 방의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갈비뼈에는 통증이 느껴졌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읽다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 말투가 이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야자가 끝나고 우산을 뺏어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에게 갈비뼈를 맞은 기억과 함께 눈을 떠보니 제 방의 침대에서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후에 반장이 제 목소리를 녹음했었던 것을 들어보니 그저 어이가 없었지만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자가 한 걸음 다가갔다. 내게 다가갔다. 마음으로 다가갔다. 너는 두 걸음 물러섰다. 한 걸음 또 내게 다가갔다. 초콜릿과 함께 다가갔다. 너는 세 걸음 물러섰다. 이번엔 두 걸음 내게 다가갔다. 백합을 들고 다가갔다. 그래도 너는 물러났다. 그 애가 좋아하는 걸 줘야지. 친구의 충고. 아, 기억해둬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시 한 걸음 내게 다가갔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한 손엔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한 손엔 붉은 꽃다발. 너는 뒤로 물러섰다. 붉은 꽃잎이 뭉개지고 부스러졌다. 여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자는 여자에게 눈을 고정한 채로 꽃다발을 여자가 좋아하던 것에 뭉그러뜨리고 있었다. 시발, 시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뿐이었다. 시발,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줬잖아. 시발. 남자는 여전히 손으로 열심히 꽃다발을 뭉개면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여자는 남자가 꽃다발을 뭉개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시발, 시발. 남자는 한참을 열심히 꽃다발을 그녀가 좋아하는 것에 뭉개다가 멈추었다. 뭉개진 축축한 꽃잎이 바닥에 철퍽하고 떨어졌다. 남자는 생각 못한 것을 떠올렸다. 혹시 이게 내가 좋아하던 게 아니었어? 남자는 여자의 눈물을 보며 확신했다. 여자는 남자의 손에 들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척 했을 뿐이었다고. 에이, 진작 말하지. 난 또 몰랐잖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척 했을 줄은. 남자는 여상스레 중얼거리면서 남은 꽃잎을 뜯어 입에 집어넣었다. 거의 뭉개어진 백합의 꽃잎이 남자의 입안에서 마저 뭉그러졌다. 붉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백합은 원래 하얀색이었다. 아, 그렇지. 그런 거지. 날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쉽게 너에게 지일까봐 일부러 튕긴 거지. 걱정 마. 넌 나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여자야. 여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친구랑 사귄 것도 내가 질투하는 걸 보고 싶어서였지. 그런 거지. 아, 그랬구나.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껏 외로웠지?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뭐라 해도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니까 말이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줄게. 여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차가운 벽이 등에 닿았다. 여자는 절망했다. 그럼 이제 이건 필요 없는 거네. 그런 거지? 남자는 희죽거리며 손에 든 것을 던져버렸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은 여자가 좋아하던 것이었다. 입맞춤도 종종 하던 그것은 꽃다발만큼이나 붉었다. 그리고 고깃덩이였다. 여자는 대구르고 굴러가고 있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다. 5번째 이야기. 영창의 귀신. 해가 꽤 짧아지기 시작한 초겨울 본인은 헌병으로 근무를 했던지라 남들 불침번 설 때 야간 영창이라는 근무를 했다. 우리 영창은 김복도 형식의 1수용실, 2수용실, 3수용실, 5수용실이 있었다. 아마 4수용실이 없었던 건 병원과 같은 이유였을 거다. 하여튼 야간 영창이라는 게 어두컴컴한 영창 내 복도를 2인 1조로 2시간가량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물론 12시에 일어나 환복하고 남들 디게 누워 잘 때 그 옆에서 2시간 동안 작은 행군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 생각은 아마 나중에 책으로 내면 떼돈을 벌 수 있으리라.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말년에 나는 이번 주 근무로 12시에서 2시 사이로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그날 그 빌어먹을 동기들과 억지로 컨저링을 본 게 이유인지 영창을 들어가는 순간 그 삭막한 어둠이 다른 때와는 달리 차가웠다. 날씨도 싸늘하니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갑자기 두꾸를 깨워 나 대신 근무를 서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 침을 꼴깍 삼키며 들었다. 나는 평소처럼 30분 야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잡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금세 아까 그 기분은 야한 생각과 함께 날아가 버렸고 이내 저녁하면 뻥튀기나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근무교대 30분 정도 남았을 무렵 나는 1 수영실 쪽으로 가고 후임은 5 수영실 쪽으로 갔을 때였다. 잘만 걷던 후임이 갑자기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내 전투복을 잡는 것이었다. 까마득한 후임이었지만 꽤나 재밌는 놈이었고 말년이라 다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라 그 놈이 장난치는 줄 알고 뒤를 돌아봤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실제로 사람이 공포에 질린 얼굴을 봤을 것이다. 후임은 자신이 전 재산을 때려 박은 주식이 반토막 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급한지 숨을 헐떡거렸다. 나는 물론 이 새끼 뭐하는 거지? 하며 왜 그래? 라며 물었는데 후임이 오수영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병장님 저기 오수영실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소곤거리며 내게 말했다.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왜인지 모르겠지만 온몸에 소름이 쫙 돋기 시작했고 마치 냉장고에 들어온 듯한 싸늘함이 재차 나를 덮쳤다. 그래도 그 당시 난 지나가던 개도 무시한다던 선임의 위신 때문에 긴장 빨고 오수영실로 천천히 다가갔다. 철창 너머에는 수용자들이 침낭을 끼고 자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후임에게 시발 아무것도 없는데 라며 괜히 신경질을 냈다. 그런데 옆에 후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며 분명히 누가 서 있었다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수용자를 일일이 세고 현황판을 보고 다시 수용자를 세고 현황판을 보는 것이었다. 약간 짜증이 났지만 참고 후임에게 물었다. 뭐 문제 있어? 네 병장님. 현황판하고 수용자 숫자하고 많습니다. 뭐? 평소에도 가끔 주간 근무자가 깜빡하고 현황판을 안 고친 적이 있어 그러려니 하고 가운데 있던 주간 일지를 봤는데 분명히 오수용실에는 3명이 있어야 했다. 다시 오수용실로 와 세보니 세상에 시발 4명이 침낭을 덮고 자고 있었다. 나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후임이 했던 대로 알고도 다시 수용자들을 세기 시작했지만 몇 번을 해도 결과는 같았다. 시발. 절로 입에서는 욕이 나왔지만 주간 근무자가 실수로 주간 일지에도 안 썼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지휘통제실에 통신을 해보려고 막 몸을 돌렸다. 그때 갑자기 후임이 아무 말 없이 내 팔을 잡고는 가만히 오수영실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도 뭔가에 이끌리듯 수영실 안을 봤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 침낭 속에서 조용히 4명이 자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침낭채로 일어나 서 있는 것이었다. 나와 후임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직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강렬히 남아있는데 서 있던 침낭이 갑자기 미친 듯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속도가 아닌데 정말로 미친 듯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데 그 당시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바지에 지렸을 것이다. 점점 속도는 빨라져갔고 어느 순간 사람이 아닌 것을 눈치챘다. 어떤 미친놈이 달밤에 저 지랄을 하겠는가. 후임과 나는 그 미친 짓을 꺽 소리도 못 내며 지켜봤는데 침낭 귀신 또한 우리 반응이 재미없었는지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행위를 딱 멈춘 뒤 우리 쪽으로 마구잡이로 뛰어오다가 눈앞 철창에서 사라졌다. 그날 나랑 후임은 서로 손 꼭 잡고 영창 입구에서 다음번 근무자가 빨리 오길 기도했다. 6번째 이야기, 감자. 이 이야기는 내가 군 복무를 할 당시 일어난 일로 나와 같은 생활관을 썼던 동기들만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다. 당시 내가 복무를 한 곳은 경기도 가평군의 어느 부대인데 지역 특성상 겨울엔 미치게 춥고 여름엔 미치게 더운 곳이었다. 일교차는 어찌나 심한지 가평에서 나는 과일은 대체로 당도가 높기로 소문나 있을 정도다. 그 일이 발생한 것은 내가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이었다. 우린 자대 언제 가냐? 어제 일중대 퇴소식 하는 거 보고 어찌나 부럽던지. 야, 그런 말 좀 하지마.
괜히 나까지 동료되잖아. 그때 나는 훈련 2주차에 접어들 때였다. 8월에 입대를 했는데 가평의 날씨는 그 어느 곳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었다. 낮에는 너무 덥다가 새벽이 되면 쌀쌀하다 못해 추운 그곳. 담배도 피우고 싶고 여자친구랑 전화도 마음껏 하고 싶다. 내가 훈련받던 신교대는 막사가 구막사였고 분대별 생활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생활관 안에 2개의 분대가 생활을 하고 침상 역시 옛 군대처럼 일자로 나열된 평상이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내 바로 옆자리의 동기는 매번 이렇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바빴다. 여자친구 타령, 담배 전화, 얼른 자대로 가고 싶다는 등 그의 한탄은 그날 내용이 달랐다. 어쩌다 한번 조교에게 잘 보여서 포상 전화 10분을 받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5분은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나머지 5분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고 했으니 보고 싶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는가. 그래도 항상 여자친구 얘기만 하던 놈이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부르자는 아닌 듯해서 난 그 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다. 그만 울어 임마. 이제 3주 남았잖아. 시간 금방 가. 그리고 그날도 그 친구는 포상 전화를 획득해서 통화를 하고 왔다. 생활관을 나설 때는 언제나 그의 얼굴은 웃음꽃이 피어있지만 돌아올 때는 180도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그럴 때면 난 늘 끄트 등을 토닥여주며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지영이도 보고 싶고 그래 울어라 울어. 실컷 울고 털어버려. 그날따라 그 친구는 유독 힘들어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그런 것까지 묻는 것은 동기로서의 매너가 아닌 것 같아 일부러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훈련병들은 현 시간 부로 취침에 들어가고 지금 즉시 생활관 소등 실시합니다. 알겠습니까? 마이크 방송을 통한 조교의 목소리가 온 막사에 울려 퍼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대답은 짧고 굵게 끝낸 뒤 서둘러 잘 준비를 했다. 생활관 안에서는 우리끼리 조율을 해서 각자 담당을 맡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출입구 쪽에 가장 가까이 자리를 쓰는 친구가 소등을 하고 창문에 붙어있는 친구는 창문을 닫거나 열고 가운데에 있는 친구들이 빨래 담당을 맡았다. 제731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침 인사를 끝낸 뒤 우리는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고 그늘도 어김없이 내가 속해 있는 2분대의 친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때였을까? 야, 나 오늘 불침번 너랑 서냐?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응, 맞을걸.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지옥의 시간이다. 그런데 어딘가 잘못된 듯 그 친구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직도 기분 안 좋은 거냐? 그만 풀어 임마. 사내 새끼가 이렇게 맘 약해서 군생을 어떻게 할래? 그러자 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여자친구랑 통화하는데 수학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지 누가 뒤에서 장난친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자꾸 감자 이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잘 들었나 하고 무시한 채로 통화를 계속하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이후론 못 들었는데 괜히 찝찝하단 말이지. 뭐야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표정이 썩어 있던 거야. 나 참 감자랜다. 피곤해서 잘 못 들었나 보지 뭐.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서 장난치고 있겠냐. 조교들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난 애써 상황을 그렇게 넘기고 싶었다. 별일 아닌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행여나 이 친구가 자살 시도라도 하게 된다면 나 또한 이 군 생활을 버티기가 힘들 것만 같아서였다.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이제 자자. 1시에 일어나려면 지금 자야지. 그리고 불침번 근무를 서려면 일찍 자야 했기에 우리는 곧 잠에 들었다. 하지만 정말이지 방금 눈 감은 것만 같은데 어느새 시간은 1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어느새 내 근무 차례가 오고 만 것이다. 밤새 땀을 흘렸던 것인지 찐득거리는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옆자리에 누워있는 동기를 깨웠다.
당시 내가 있던 신교대의 근무 방식은 2인 1개조로 근무를 서는데 한 명은 생활관 입구에서 생활관 내부를 바라보고 한 명은 생활관 가운데에 서서 생활관 입구 쪽을 바라보는 형식이었다. 그것이 불침번 근무의 정석이었지만 가끔 조교들이 자거나 자리를 비울 때는 자리에 앉아 같이 근무서는 동기와 떠들곤 했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활동복에서 다시 전투복으로 환복을 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전투화를 신은 채 생활관을 나서서 조교가 있는 마이크 책상으로 다가갔지만 조교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근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좋다고 다들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그 친구와 나는 잠시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 금방 나올게. 진짜 배 아파서 그래. 새벽부터 큰일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친구 때문이었다. 화장실에 갈 때는 항상 주간엔 전우조가, 야간에는 불침번이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또한 자살 방지를 위한 것이라 했다. 그날은 조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만 행여 조교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기다려주기로 맘을 먹었다. 알았어. 얼른 끝내고 나와.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 대뜸 그 친구가 불쾌한 얼굴을 하고 나오더니 내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거참 재촉하기는 너 때문에 제대로 싸지도 못했잖아. 뜬금없이 무슨 동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나 밖에서 가만히 기다려주고 있었구먼. 그러자 그 친구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기다리긴 개뿔, 볼일 보고 있는데 내가 감자 그랬잖아. 나는 순간 그가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것일까 생각했고 난 그런 적 없다며 해명을 하고 있었다. 내가 하지 말라니까 계속 감자 이러다가 마지막엔 애처롭게 들리기까지 하더라. 내가 저녁에 그 얘기했다고 놀리는 거냐? 참나.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듣지 않았다. 본인이 잠들기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일부러 본인을 무섭게 만들려고 그런다며 내 이야기는 귓바퀴로도 듣질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다. 야 어제 근무 서는데 얘랑 같이 섰거든. 새벽에 배 아파서 화장실 좀 가니까 밖에서 계속 감자 이러고 있더라. 그까짓 거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 참. 주말이라 훈련은 없고 우리는 생활관에 앉아서 군대원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 그 친구가 전날 밤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이에 질세라 나도 전날 밤 해프닝에 대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니, 난 정말 그런 적 없다니까. 지 혼자 쫄려가지고 이러는 거야. 진짜 감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꼭 감자같이 생긴 게. 그런데 문득 동기 한 명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왔다. 야,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가 위에 바라는 말인데 사투리로.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입을 열지 못했다.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나와 같은 생활관을 썼던 친구들만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남아있다.